오늘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종교 파트에서 중요한데 빠져 있어서 하나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랑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소고기를 금기시하고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합니다. 선생님이라면 힌두교는 세 글자, 이슬람교는 네 글자, 소는 한 글자, 돼지는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작은 거, 긴 거로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인구 단원 두 번째 인구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주는 뭐 이주 동기, 이주 기간 등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세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주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주는 말 그대로 정치적 억압이나 전쟁에 따른 이주로서,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이동하는 경우,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주도 있고 환경적,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투발루 난민처럼 이동하는 사례가 이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이주가 환경적 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국제적 이주 원인은 다양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곳은 여기입니다. 주요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 사람들이 나가는 지역은 이유가 있겠죠.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은 일자리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 높은 대륙으로 따지자면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이 있고요. 인구 유출 지역으로는 대륙으로 봤을 때는 저개발국이 많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은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수르가 살고 있죠. 이런 아랍에미리트에 왜 외국인 노동자가 많냐?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로 부자가 될 나라죠. 그래서 원유 가격 상승으로 많은 자본이 유입되면서 사회 간접 자본, 사회에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수출하고 이럴 때 도로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 기간이 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니까 이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특히 일하는 인구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청장년층에서 남성이 여성을 초과하는 이런 남초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에서 더 나아가 도시 부분도 좀 같이 할게요. 먼저 세계 도시화 파트, 그 다음에 세계 도시 체계를 볼 건데요. 도시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도시화, 도시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도 도시화, 촌락의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형상도 도시화,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다 도시화라고 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해서 도시화를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데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점진적, 순차적으로 천천히 도시화가 진행된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급속하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함께 급속하게 진행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더 급속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어, 도시화와 관련해서 이 도시화 곡선, 그리고 이 도시화 곡선과 관련된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먼저 도시화율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도시화율이란 뭐냐면 어떤 나라의 총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초기 단계가 지금 한 20%, 30% 정도인데 도시화율이 20%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어떤 나라에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도시화율이 20%다. 도시에는 20명, 촌락에는 80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종착 단계에 한 80 정도 보면 도시화율이 80%다. 종착 단계에는.
그러면 도시에는 80명, 촌락에는 20명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율은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이미 도시로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 단계는 당연히 지금 도시화율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도시화율이 낮다는 건 촌락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1차 산업 중심이고 도시화율 낮고 도시화 속도도 느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가 가속화 단계가 되면은 이촌향도로 급속한 도시 인구가 증가한다. 이촌향도가 뭘까요? 촌락을 이동해서 도시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촌락에서 도시로 향하다 보니까 급속하게 향하다 보니 도시 인구 증가하고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착 단계에 오면은 이제 거의 다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도시화율의 증가가 둔화되고 교외화 및 대도시권 확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교외화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환경 문제도 심하고, 그래서 직장은 서울인데 집은 어디에다가 짓냐, 뭐 집은 성남에 있어요. 그래서 교외화라는 것은 교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성남으로 집을 이사하는 것, 이런 게 바로 교외화의 대표적인 사례죠. 교외 쪽으로 나가는 거. 너무 이제 큰 도시들은 집값도 비싸고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있으니까 교외로 나갑니다. 하지만 직장은 서울에 있잖아요. 집은 성남에 있지만, 그래서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계속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하나의 큰 대도시처럼 권역이 묶인다 해서 대도시권이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 문화가 형성되고 경제의 중심지도 될 것이고, 결절지라는 것은 이 도시가 다른 도시와 연결을 해주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계도시는 연결을 해주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계도시의 특징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의 본사 있죠. 그래서 세계도시는 그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 본사가 있고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3대 세계도시에 속하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유엔의 본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시는 여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을 위한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 법률, 컨설팅, 광고, 이런 서비스업이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하지만 세계도시의 문제는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또 엄청 많은 반면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려면은 쓰레기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사람, 이런 저소득층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사는 양극화 현상이 발달하고요. 세계도시 체계는 세계 도시에서도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최상위 세계도시, 3대 최상위 세계도시가 런던, 도쿄, 뉴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위 세계도시 파리,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등등, 그 다음 하위 세계도시 등등이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위 세계도시에 속하네요. 근데 이런 거 특징은 다 할 필요는 없고, 최상위 세계도시, 3대 세계도시 하면 3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런던, 뉴욕, 도쿄. 특징이 뭐냐? 최상위 세계도시는 개수도 적잖아요.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도시 수는 적어요. 3개 있죠. 근데 기능은 많죠. 그러면서 개수가 적다 보니까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하위 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 수도 많고 도시 간 거리는 더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